현재 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대내외 변수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먼저 일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베는 트럼프를 따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슬슬 그 확전도 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고 영향력도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번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우려 그리고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전망들이 조금 이제 그 경제 보복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결국 상당히 이번에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 조치들은 정치적인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21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이러한 이제 지침 결집이 일단 1차적인 목표일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만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거가 아직도 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부분은 아시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10년을 두고 보더라도 정말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부메랑으로 좀 돌아온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지금 수출 규제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수출 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확대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출 금지가 되면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면전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되면은, 만약에 반도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역으로 네. OLED라든가 이러면은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한테 도 막대한 지장이 그렇죠. 초래하게 되죠. 예. 이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애플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확대시키기를 일본 측도 이렇게 원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에 대한 규제의 확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너무 지금 지나치게 좀 이제 확대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그러기보다는 일단 어떤 돌아가는 상황, 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동의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무역 분쟁이 일으키면 이건 전략일 수 있는데, 일본이 자기를 똑같이 따라하면 이건 좀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언제쯤 개입을 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시기가 워낙 좀 뜬금없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용으로만 끝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물론 이제 7월에 내릴 것으로 여전히 95%의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 25bp, 50bp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느낌이. 글쎄요,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50bp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솔직히. 초심에 75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미국 쪽 자료를 많이 봤는데, 50bp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그런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시장에 어느 순간에 이 50bp에 대한 50bp의 인하가 안 될 것이라는 실망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 좋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이건 사실 참 미국 입장에서 좀 난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과거에 전 1995년도 이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있을 때 되게 지금하고 상황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때도 미국 지표가 좋았는데 그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사실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이런 그 어떤 이런 이슈들을 참 잘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이렇게 그 금리 인하해줬는데 결국 요번에 이제 미국이 7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95%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뭐 그 미국 지표도 호조지만은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이라는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때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조금 텀을 두고 했다는 또 이제 그러한 또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요번에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뭐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고 보고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시금석이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에서의 어떤 그 금융위원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예. 여기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원에서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키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은 크게 이제 저는 이번 달 금리 인하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거기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한다면은 예. 거기서는 좀 시장이 또 한번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또 그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있을 그 파월 의장의 그 하원에서의 발언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현지 시간으로 10일과 11일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얘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1180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물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뭐 1200원까지는 안 가손 치더라도 현재 구간도 충분히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기에는 충분한 라인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좀 반증을 하고 있고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좀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도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고 있죠. 결국 예. 뭐 이 환율도 이 변동성 확대의 원인은 결국 이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 이제 그 약화되면서 네. 결국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1,200원에 근접을 했을 때가 좀 약간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그리고 일단 뭐 그 단기적인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사실 그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지금 대내외 경제 불안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일본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지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가 단기적인 이런 영향 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들어서도 뭐 사실 브렉시트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협상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건드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반기에 계속해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이 아주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존에는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원 달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겠다겠지만 1,150원까지 좀 밀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좀 자리에 찾아가는구나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또 흐름들은 조금 거기서 좀 벗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관련 악재들이 사실 보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수준을 보면은 지수의 수준이랑 등을 보면은 악재들이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된 수준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를 좀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 완전히 변동성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네. 변동성이 좀 이제 둔화가 되는 국면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계속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뉴욕 증시는 그래도 계속 강세를 기록하는데 우리는 동조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좋아요, 사실은. 네. 뭐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어떤 흐름의 경제 그 지금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부진한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호주 같은 나라도 그렇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은 이러한 펀더멘털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그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부진에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펀더멘털의 문제죠. 결국 이제 미국과는 반대의 지금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좋은데 시장은 좀 이제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승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국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 부진이 나타나면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이게 디커플링의 국면이었죠. 예. 사실 지금도 이와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국면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저점 확인 먼저 있어야 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증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선행이 돼야지만이 이러한 디커플링의 어떤 국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시에 대해서 판단을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좀 커져서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한 8에서 9%,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HLB도 역시 8%,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사실 이런 최근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전 좀 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차트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이 먼저 일단 우선적이고 이런 차트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이제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 반등이 단순히 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꺾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시장이 안 좋은 국면에서 이렇게 차트가 좀 이제 무너진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매물들을 부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예. 일단 팔고 보자는 이러한 심리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신라젠 같은 종목이 뭐 일부 내부자 매도 이제 그렇죠. 그런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뭔가 좀 호재가 나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좀 약간 그 업종을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조금 이제 악재로 계속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악재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네요.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